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의 마법에 빠져들 준비가 되신 모든 분들께 이 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활자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렬한 감동과 깊은 울림을 선사할 한 가족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아버지가 딸의 상처 앞에서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변화를 시작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던 진실,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의 마법이 시작되는 곳으로 떠나시죠. 지금부터 특공대 군복무 딸 보러 간 육군 참모총장 아빠 피투성이 된 딸의 얼굴을 보고 부대를 박살냅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우 대장은 넓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먼지 가득한 공기를 가로질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복잡한 전선과 부대 배치도가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지만 그의 눈은 지도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과 국가 안보라는 막중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오늘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짓누르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뿐인 딸에 대한 생각이었다. 책상 한편에는 낡은 사진 액자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빛바랜 흑백 사진으로 어린 시절 이소연이 그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작고 여린 아이.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의 사진이었지만 그 역시 그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다. 특공대 전투복을 입은 이소연의 모습. 강인하고 늠름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헬멧과 베레모에 가려져 희미하게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특전사 부대에 자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사랑하는 딸이 언제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딸의 안전을 기도했다. 집무실의 고요는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서류 위를 사각거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괴종식의 단조로운 초침 소리만이 간간히 깨뜨렸다. 똑, 똑, 똑.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무 또한 그의 피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 2가지 의무 사이에서 그는 늘 갈등했다. 특히 딸 소연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총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젊은 비서장교가 들어섰다. 그는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총장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철우 대장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비서장교를 바라봤다. 들어오게. 오늘 오전 연대 본부에서 서류 전달 중에 불찰이 있었습니다. 신임 장교가 중요한 작전 계획서를 쏟아버렸습니다. 비서장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총장의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조심스러워했다. 이철우 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류를 쏟았다는 말에 잠시 그의 아들 준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작은 실수에도 크게 자책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이내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다. 자네는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될 일이고 그 신임 장교에게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는 법을 차분히 가르쳐주게. 꾸짖기보다는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도리다. 그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투에 비서장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총장이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예, 총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비서장교는 감동한 듯 격려하고 물러섰다. 이철우 대장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겉으로는 엄격한 군인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 그는 실수하는 부하를 꾸짖기보다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온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인품은 그가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늘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고 부하들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결코 폭력이나 억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이철우 대장은 평소처럼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내선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이소연이 복무하고 있는 특공대 부대의 대대장 김진호 중령이었다. 총장님, 김진호 중령입니다. 평안하신지 여쭙니다. 김진호 중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절도 있었지만 이철우 대장은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듯한 어색함이 엿보였다. 그래, 김중령. 무슨 일인가 소연이는 잘 지내고 있나? 이철우 대장은 무심코 딸의 안부를 물었다. 김진호 중령은 잠시 머뭇거렸다. 네, 이 상병은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건강합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특히 건강하다는 단어에 김진호 중령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이철우 대장의 예리한 직감이 발동했다. 그는 수십 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거짓말이나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김중령. 목소리가 왜 그런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이철우 대장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다. 아닙니다. 총장님 별일 없습니다. 그저 특공대 훈련이 워낙 강도가 높다 보니 모두들 피곤해하는 것뿐입니다. 이 상병도 강인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김진호 중령은 황급히 변명했지만 그의 변명은 오히려 이철우 대장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딸의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을 했다. 이철우 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김진호 중령의 어색한 태도, 그리고 딸의 안부를 묻자마자 들려온 이상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심상치 않은 징조로 다가왔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이철우 대장은 굳게 담은 입술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다음 날 이소연이 복무하는 특공대 부대에 예고 없는 시차를 가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딸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그리고 어쩌면 군 전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직감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곧 그의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이철우 대장은 다음 날 새벽 일찍 특공대 부대로 향했다. 그의 방문은 철저히 비공개였으며 예정에 없던 불시 시찰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간소한 차량과 최소한의 수행원만을 대동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어떤 부대든 초긴장 상태로 만들겠지만 이철우 대장은 그런 의전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딸 소연의 눈빛에서 읽었던 미묘한 불안감과 김진호 중령의 어색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프차가 비포장 도로를 따라 덜컹이며 달렸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악 지형이 펼쳐져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철우 대장은 자신의 예상, 즉 소연이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본능은 그에게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소에 경계병들이 갑작스러운 총장님의 등장에 얼어붙었다. 이철우 대장은 간략하게 신분을 밝히고는 곧바로 김진호 중령을 호출했다. 김진호 중령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총장님께 격려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총장님, 이 새벽에 어인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마중을 나갔을. 김진호 중령이 말을 더듬었다. 이철우 대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됐다. 김중령. 의전은 필요 없다. 불시의 부대 상황도 살필 겸 소연이 얼굴도 볼 겸 왔다. 소연이는 어디에 있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진호 중령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아, 이 상병은 지금 개인 정비 시간이라 숙소에 있을 겁니다. 제가 곧 데려오겠습니다. 필요 없다. 내가 직접 가지. 이철우 대장은 김중령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연의 숙소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그의 뒤를 따르는 김중령의 발걸음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김진호 중령은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했다. 젠장 하필 지금 오실 게 뭐야. 소연이 그 몰골을 보시면 소연의 숙소 건물 앞에 도착하자 이철우 대장의 직감은 더욱 강해졌다. 건물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그는 김진호 중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연의 숙소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철우 대장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소연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물감이라도 풀어놓은 듯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눈은 심하게 부어올라 거의 뜨지 못했다.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뺨에는 긁힌 상처가 선명했다. 군복의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팔뚝에도 멍자국이 보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프고 지치고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올 줄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서둘러 얼굴을 가리려 했다. 아, 아버지. 이소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이철우 대장의 뇌리에서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딸의 상처 입은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심장은 마치 강철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하고 떨어졌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폭풍처럼 밀려왔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눈빛은 살기를 띠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냉철한 총장의 모습이 아닌 상처 입은 딸을 지키려는 맹수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김진호 중령은 이철우 대장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총장님의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과 같았다. 이철우 대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숙소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소연은 애써 괜찮은 척하려 했다. 아, 아버지, 그게 훈련 중에 잠깐 실수해서. 하지만 이철우 대장은 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훈련 중의 부상과는 차원이 다른 상처였다. 그것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그는 딸의 어깨에 남은 선명한 손자국을 보았다. 누군가 그녀를 잡고 흔들거나 밀쳤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때 숙소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중령 박상호와 그의 부사 몇몇이 깔깔대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소연의 숙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섰다. 박상호는 소연과 이철우 대장을 보고 비웃듯이 말했다. 아이고, 이 상병. 총장님까지 오셨네. 몸이 약해서 훈련 중에 맨날 다치니 이제 아버지까지 오셔서 재롱을 부리는군. 특공대 자격도 없는 계집애가 군복만 입고 설쳐대니 이런 꼴을 당하지. 안 그런가? 박상호의 비아냥거림은 이철우 대장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박상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상호의 눈에는 오만함과 소연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박상호는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소연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평소에도 소연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이철우 대장의 존재를 무시하며 소연에게 멸시를 퍼부었다. 그 순간 이철우 대장의 내면에서 모든 통제력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 대신 순수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땅의 군인들에게 명예와 기강을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 딸이 폭행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감히 자신 앞에서 조롱의 말을 내뱉고 있었다. 박상호 중령. 이철우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핵폭탄급의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아버지로서의 분노만이 그의 행동을 지배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이 순간 이철우 대장은 단순히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갈아엎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상호 중령. 이철우 대장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려 있었다. 박상호는 총장님의 부름의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이 감히 자신에게, 그것도 자신의 부대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는 소연이의 상처가 총장님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를 바랐다. 예,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혹 이 상병의 부상이 너무 심각하여 걱정되시는 모양입니다만. 특공대 훈련은 원래 강도가 높습니다. 이 정도는 다반사입니다. 박상호는 능글맞게 거짓말을 하며 소연의 나약함을 강조했다. 그의 눈은 소연을 향해 비웃듯이 번득였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부하들도 박상호의 말에 동조하듯 킬킬거렸다. 이철우 대장은 박상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다반사 훈련 중에 얼굴이 이 지경이 되고 몸에 이런 상처가 난 것이 다반사라는 말인가, 박중령. 귀관은 지금 내가 훈련과 폭행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감은 박상호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철우 대장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김진호 중령을 향했다. 김중령, 당장 이 시간부로 이 부대의 모든 훈련을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을 집합시켜라. 지금 당장이다. 지체 없이 10분 내로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귀관은 물론 이 부대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었다. 김진호 중령은 총장님의 단호한 명령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예, 총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뛰쳐나갔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총장님의 분노가 단순히 딸의 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군 기강의 문제였고 총장님은 이를 뿌리 뽑으려 하고 있었다. 박상호는 김진호 중령의 당황하는 모습과 이철우 대장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겨우 딸내미 상처 좀 봤다고 부대 전체를 뒤집어 총장이라고 별 수 있겠어. 분명 쇼겠지.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철우 대장은 소연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연의 얼굴에 난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떨렸다. 소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약해서, 제가 잘하지 못해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썼다. 아니다. 이철우 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코 네 잘못이 아니다. 군은 병사들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더욱 그렇다. 이 부대는 근본부터 썩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소연의 상처를 넘어 이 부대에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특공대 연병장에는 모든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집합했다.
잠에서 덜 깬 병사들과 잔뜩 긴장한 간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철우 대장은 연병장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김진호 중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고, 소연은 아버지를 걱정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박상호는 가장 앞줄에 서서 총장님을 노려봤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이철우 대장은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훑어봤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모든 병사들은 그의 눈빛에 압도되어 숨죽였다. 그들 중 몇몇은 소연의 부상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철우 대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이철우다. 그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몸을 굳혔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불시검열 때문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부대에서 벌어진 중대한 기강회의와 폭력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왔다. 그의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간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안감이 스쳤다. 박상호는 여전히 냉소를 보냈다. 나는 감히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폭력을 행사하고 부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군유를 짓밟은 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내 딸이다. 이철우 대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빛은 박상호를 향했다. 박상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다. 총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훈련 규정을 준수했을 뿐입니다. 이 상병이 훈련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여 생긴 개인적인 부상입니다. 그는 소연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훈련 규정. 이철우 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귀관의 입에서는 단 하나도 진실이 나오지 않는군. 나는 지금부터 이 부대 내에서 벌어진 모든 부조리와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한다. 감사관은 내가 직접 임명할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자들은 일체 직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조사에 임하도록 하라. 그는 김진호 중령을 향해 명령했다. 김 중령 귀관은 즉시 이 부대 내에서 이 상병 외에 유사한 폭행이나 부당 대우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 단 하나의 진실이라도 은폐된다면 그 책임은 귀관이 모두 짊어져야 할 것이다. 김진호 중령은 총장님의 엄포에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예, 총장님, 목숨을 걸고 임하겠습니다. 이철우 대장은 다시 박상호를 응시했다. 박상호의 얼굴은 이제 당혹감과 분노를 넘어 창백한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총장님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철우 대장은 박상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박중령. 귀관의 모든 직무는 정지된다. 그리고 귀관은 지금 이 시간부로 국군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다. 그곳에서 귀관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총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박상호는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개인적인 복수라고 내 딸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수많은 병사들을 괴롭히며 군의 명예를 더럽힌 귀관이 감히 그런 말을 하는가. 이철우 대장은 박상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귀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박상호는 고통에 신음했다. 귀관의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는 귀관의 뒤에 있는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군인들을 찾아내 뿌리 뽑을 것이다. 이 부대는, 아니,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귀관 같은 암적인 존재들로부터 완전히 정화될 것이다. 이철우 대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맹세이자 선전포고였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압도적인 광경에 경외심과 함께 공포를 느꼈다. 총장님은 정말로 이 부대를, 아니 박상호 같은 암적인 존재들을 박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연은 아버지의 강인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그리고 군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철우 대장의 명령은 번개처럼 빠르고 단호하게 실행되었다. 박상호 중령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헌병대에 넘겨졌고 즉시 국군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절망감이 교차했다. 그를 따르던 몇몇 부하들 또한 현장에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충격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총장님의 분노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뿌리 깊은 부패를 뽑아내려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이철우 대장은 곧바로 특별감사팀을 꾸렸다. 감사팀은 육군본부 직속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철우 대장이 직접 팀장을 맡았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 부대 내에서 벌어진 모든 부조리와 폭력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이 부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한 그는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대대적인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별감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감사팀은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심층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병사들 모두 두려움에 입을 열지 못했다. 박상호 일당의 보복이 두려웠고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이철우 대장이 직접 나서서 병사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병사들과 눈을 맞추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진심은 병사들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철우 대장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다. 박상호 중령은 단순히 이소연 상병만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수많은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부대 운영 자금을 횡령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심지어는 약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고 있었다. 부대 내에는 암묵적인 폭력 문화가 만연해 있었고 이를 고발하려던 병사들은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전출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 부대는 겉으로는 최정예 특공대를 표방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기 직전에 거대한 병폐를 안고 있었다. 이철우 대장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이러한 부조리가 자신의 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더욱 격분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박상호는 단순한 말단 중령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오랜 시간 군 내부에 뿌리박힌 검은 그림자가 존재할 것이 분명했다. 이철우 대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거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그는 철저히 홀로였다. 물론 감사팀원들은 그를 따랐지만 군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알게 모르게 박상호와 얽힌 고위 간부들의 견제는 그를 고립시켰다. 감사팀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익명의 제보와 방해가 빗발쳤다. 중요 증거들이 사라지고 증인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심지어 감사팀 요원들에게조차 정체 모를 협박이 가해지기도 했다. 이철우 대장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등을 돌리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위험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 와중에도 이철우 대장은 딸 이소연의 회복에도 신경을 썼다. 소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다. 이철우 대장은 딸에게 최고의 심리치료를 지원했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녀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연의 곁에는 유일하게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군의관 최민지 중위였다. 최민지 중위는 소연의 상처를 처음 진단했을 때부터 박상호 일당의 폭행을 의심했지만
당시에는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철우 대장이 특별 감사를 시작하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소연의 상처 기록을 조작하려 했던 박상호의 지시와 다른 부대원들의 수상한 행동들을 감사팀에 몰래 제보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연을 위해 증거를 수집했고 소연에게도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이철우 대장의 고독한 싸움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과 같았다. 박상호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외부와 끊임없이 접촉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며 심지어는 이철우 대장의 감사를 방해하고 역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던 군 고위 간부들과 은밀히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박상호의 입을 막고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이철우 대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거나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익명의 투서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뒤엎는다. 군 기강을 명분 삼아 권력을 남용한다 등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군 내부에서도 이철우 대장의 행동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다. 박상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다. 그는 소연의 회복을 돕던 최민지 중위가 중요한 증인님을 알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교도소 내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외부의 폭력배들을 고용하여 최민지 중위를 사고로 위장하여 제거하려 한 것이다. 최민지 중위는 어느 날 밤 퇴근길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녀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철우 대장에게 보고했고 이철우 대장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조직과의 연루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그의 딸과 그녀를 돕는 자들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이철우 대장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박상호가 단순히 부대 내의 문제아가 아니라 군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악의 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그를 압박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최민지 중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고 더 많은 증거들이 인멸될 수도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딸의 아픔을 치유하며 박상호 같은 암적인 존재들을 군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을 맹세했다. 이철우 대장의 집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지 중위가 습격을 당했다는 보고는 그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냈다. 박상호 일당의 악랄함이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인멸되고 소중한 생명들이 위협받기 전에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했다. 그는 밤새도록 감사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박상호의 비리 네트워크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의 연결고리를 분석했다. 단편적인 정보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박상호는 단순한 일개 중령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군 납품 비리와 인사청탁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의 거대한 암흑 세력이 존재했다. 최민지 중위를 습격한 외부 폭력배들 또한 이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군 내부의 부패가 외부 범죄 조직과 결탁한 상상 이상의 규모였다. 총장님, 박상호의 재판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이 상병의 개인적인 문제로 몰고 갈 겁니다. 그리고 중위님을 향한 위협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감사팀장이 초조하게 말했다. 이철우 대장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다. 결정적인 증거. 그래, 그것이 필요하다. 박상호의 입을 열게 할, 아니, 그의 뒤에 있는 자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증거.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외의실. 대한민국군의 모든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육군 참모총장이 주재하는 이례적인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고위급 회의였다. 회의는 엄숙하고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이철우 대장이 박상호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지만 총장님의 권위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들 중 일부는 박상호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내심 초조해하고 있었다. 이철우 대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스크린에 이소연 상병의 상처 입은 얼굴 사진을 띄웠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일부는 끔찍한 사진에 경악했고 일부는 자신의 딸을 군 문제에 끌어들이는 총장님의 행동에 불만을 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진 명백한 폭행이자 가혹 행위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내 딸이다. 이철우 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기강해이이자 부패의 상징이다. 그는 이어서 박상호의 비리와 그와 연루된 고위 간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감사팀이 확보한 문건들, 익명의 제보 내용, 그리고 최민지 중위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박상호와 연루된 간부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들은 이철우 대장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고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총장님, 이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무리한 주장입니다.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한 고위 장성이 감히 반박하려 했다. 그는 박상호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철우 대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그 장성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소문 진위 파악 당신은 지금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부정하는가? 내 딸의 얼굴에 난 상처가 소문인가? 그는 냉정하게 몰아붙였다. 그리고 당신은 왜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박상호에게 부대 공사 계약을 몰아주려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자금들은 무엇인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 장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스쳤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민지 중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지난밤 습격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고위 간부들은 예상치 못한 최민지 중위의 등장에 더욱 당황했다. 총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상호 중령의 지시로 인해 조작된 이소연 상병의 진료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밤 저를 습격했던 괴한들이 남긴 유일한 단서입니다. 저는 이것이 박상호 중령과 그 뒤에 있는 세력이 저를 제거하려 한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지 중위는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암전된 복도에서 괴한들이 최민지 중위를 습격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리고 괴한 중 한 명의 팔목에서 빛나는 독특한 문신이 클로즈업되었다. 그 문신은 박상호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폭력 조직의 상징이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참석자들은 숨을 죽였다. 영상은 박상호의 거짓말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의 추악한 음모를 단번에 폭로했다. 이철우 대장은 최민지 중위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녀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준 것이다. 박상호와 연루된 고위 간부들의 얼굴은 완전히 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이철우 대장은 최민지 중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철우 대장은 다시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영상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문이라고 치부했던 진실이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군의 명예를 더럽힌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육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즉시 체포를 지시한다. 또한 군 검찰은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라.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고위 간부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 그리고 결국 체념이 스쳤다. 그들은 더 이상 이철우 대장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듯 했다. 이철우 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명단에 적힌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잡혀가는 간부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철우 대장의 압도적인 권위 아래 묻혔다. 이것은 단순히 몇 명의 부패한 군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선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에 기록될 대대적인 숙청이자 정화의 순간이었다. 이철우 대장은 자신의 딸 이소연의 아픔을 통해 군의 가장 깊은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도려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인 복수에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군인의 명예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 국방부 대외의실에서의 격변은 삽시간에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철우 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박상호 중령을 비롯한 모든 연루 간부들은 즉시 체포되어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군 납품 비리, 횡령, 폭행, 직권남용 등 상상 이상의 죄목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들은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고 오랜 세월 쌓아온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법의 심판은 가혹했고 그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군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했지만 이는 골맞던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살을 돋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이철우 대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순히 몇몇 간부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 전체의 기강과 인권 문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변경문화 혁신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총장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모든 병사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 운영되었고 부당행위를 고발한 병사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이 약속되었다. 군은 이제 진정으로 병사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이소연 상병은 군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는 거의 아물어 있었다. 마음의 상처 또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옆에는 군의관 최민지 중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최민지 중위는 이소연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까지 할애하며 헌신적으로 보살폈다. 소연아, 이제 많이 괜찮아졌니? 최민지 중위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중위님 덕분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최민지 중위에게 고맙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최민지 중위는 단순히 군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연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준 진정한 친구였다. 감사할 것 없어. 이건 내가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리고 너는 정말 강한 아이야. 소연아, 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 최민지 중위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철우 대장이 들어섰다. 그는 최민지 중위에게 가볍게 목례하고는 소연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딸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의 표정이 훨씬 밝아진 것을 보고 그는 마음을 놓았다. 아버지. 이소연은 나직이 불렀다. 이철우 대장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딸을 군에 보내면서도 정작 자신의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국가에 바치느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소홀히 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이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미안해요. 아버지께 걱정만 끼쳐드려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철우 대장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아버지가 너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너는 아버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그는 딸의 상처를 통해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골문 곳을 직면하고 개혁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의 딸은 그에게 단순한 가족을 넘어 시대의 양심과 같은 존재였다. 이제 박상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연루된 자들도 모두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너를 괴롭혔던 그 어떤 그림자도 더 이상 너를 따라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철우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박상호 같은 암적인 존재들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며칠 후 이소연은 태원 수속을 밟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복무하던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철우 대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소연아,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다. 군에 남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어떤 부대든 갈 수 있게 해주겠다. 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아도 좋다. 너의 결정이 무엇이든 아버지는 너를 지지할 것이다. 이소연은 한참 동안 고민했다. 그녀는 군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최민지 중위의 도움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아버지, 저는 군에 남겠습니다. 이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더 이상 특공대에서 복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특수부대 창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하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강인하고 명예로운 군대를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철우 대장은 딸의 결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소연이 고통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아버지가 너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너의 경험과 통찰력은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병원을 나서며 함께 초원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소연은 더 이상 상처 입은 병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군대를 변화시킬 강력한 주역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굳건히 믿어주는 아버지와 동료 최민지 중위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이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육군은 이철우 대장의 지휘 아래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의 집무실 벽에는 이제 더 이상 작전 지도 대신 국민과 함께하는 강군, 인권을 존중하는 육군 우란리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선명하게 걸려 있었다. 병경 내 폭력과 부조리는 거의 사라졌고 병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철우 대장과 그의 딸 이소연의 용기가 있었다. 이철우 대장은 대대적인 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후 명예롭게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엄격한 군복을 입은 총장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군인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보였다. 이소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에 남아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육군 변경 인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에 멍이 든 채 숨어 지내던 나약한 상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가진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의 계급은 어느새 소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소연은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녀는 전국의 부대를 방문하며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병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그녀의 도움으로 다시 희망을 찾은 수많은 병사들의 감사 편지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또한 육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관생도들은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한때 군을 증오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군이 저를 상처 입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군은 결국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올바른 양심과 용기가 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정신입니다. 그녀의 강연은 사관 생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몇몇 생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소연을 통해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옆에는 늘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바로 군의관 최민지 대위였다. 최민지 대위는 소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육군 변경 인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료 지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수많은 군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했다. 소연과 민지는 함께 전국을 누비며 군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전우이자 자매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자랑스러운 육군인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철우 전 총장은 특별 초청되어 시상자로 참석했다. 그는 연단에 올라 수상자의 이름을 호명했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육군인상은 최민지 대위에게 돌아갑니다. 최민지 대위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다. 이철우 전 총장은 환한 미소로 그녀에게 상패를 건넸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최민지 대위는 소연의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와 그 후 수많은 군인들을 치유하고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연계로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소연은 청중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최민지 대위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시상식이 끝난 후 이철우 전 총장과 이소연 소령, 그리고 최민지 대위는 학군교의 낡은 운동장에 함께 섰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연의 얼굴에는 이제 단 하나의 멍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온화했으며 그 속에는 강한 생명력과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다. 이철우 전 총장은 멀리서 뛰어노는 사관생도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젊음과 열정 속에서 그는 군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그는 소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소연아, 이제는 아프지 않지.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소연은 아버지의 품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와 중위님 덕분에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 덕분에요. 최민지 대위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우정과 함께 자신들이 이뤄낸 변화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였다. 그들은 함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아냈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상처 입은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딸,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동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치유하며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진정한 두 번째 봄을 알리는 영원한 메시지가 될 것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은 그들 덕분에 더욱 강하고 더욱 명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그들의 미소는 그 모든 노력과 희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었다. 여러분, 이철우 전 총장님과 이소연 소령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다음 도전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소연 소령님이 다음에 어떤 불의를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철우 전 총장님과 이소연 소령님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